매번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영상 자료로 담아봤어요. 또 김우련 부장님이 편집을 하고 해서 유튜브에다도 올려놓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 강의네요, 아쉽게. 강의 마치고 그 후에는 제가 간단하게 수료증 마련했거든요. 수료증 이렇게 참가해주는 식에, 해드리는 식의 수료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말 안장에 다 앉으셨나요? 네, 말 타고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여호유 교수님 모셔서 고구려로 함께 말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제가 교수님 목소리를 좀 담고 싶어서 한 박수로 우리 여호 교수님. 방금 좀 떨리네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여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용산역에서 KTX 탔는데요. 뭐 광주까지 왔을 뿐 아니라 저녁까지 다 먹었습니다. 든든. 제 앞에 11분이 강의를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고대사 뭐 이제 이 고구려 빼고 백제나 신라나 가야, 발해 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고구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좀 그냥 고구려사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좀 약간 전제를 달았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사라고 이제 이렇게 달았습니다. 뭐 저 외대에 있고요.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2개 있는데 저희 사학과는 아주 풍경이 멋있는 용인 캠퍼스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용인 근처를 지나시면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밥은 한 끼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고구려라는 나라의 존재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번 학기 동안 지금 11번의 강좌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생님들, 자, 이제 고구려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지금 이 순간. 북방, 진취적이다. 또? 용맹하다. 또? 광개토대왕. 또? 쭉 한번 얘기해서요. 지금 떠오르는 것들 막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넓은 땅. 성, 넓은 땅. 예. 또? 광개토왕비. 예. 또? 고구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예.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강한.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고구려 하면은 광개토왕, 넓은 영토, 즉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나라. 뭔가 강하다, 용맹하다, 뭔가 군사력이 세다. 그렇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 그래서 흔히들 고구려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고 또 가장 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 그 이미지들을 다들 떠올립니다.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성곽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명칭 중에 구려라는 말은요. 고구려 사람들은 성곽을 구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구루라는 이 고구려의 성곽을 뜻하는 말을 한자어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구려라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얘들은 뭔가 하여튼 성곽을 많이 축조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구려, 구루 이렇게 부르고 그 앞에 이제 고자를 붙여가지고 고구려라는 국호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님들이 지금 막 얘기하신 그 이미지 자체가 틀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제 이 고구려의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굉장히 광활한 이 영토를 이렇게 이 보유를 했고, 당연히 이런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됐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고구려 사회에 50%밖에 못 오는 겁니다. 50%밖에. 자, 왜 그러느냐? 예, 삼국 4기에 보면은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서의 국가 체제를 갖춘 것은 대체로 서기 1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멸망된 것은 이 AD 668년에 멸망됩니다. 그럼 대략 한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던 나라예요. 근데 그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어땠느냐?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수단까지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명멸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명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국시기에 위촉5, 서진, 5, 16국 시기에는 무려 한 130여 년 동안 16개의 나라가 북중국 대륙에서 흥기했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16국이 끝난 다음에도 이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죠. 북쪽에는 북이가 있습니다만은 남중국에는 송, 제, 양, 진 네 나라가 거듭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89년에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고요. 그를 이어서 당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구려가 국가로서 존속했던 기간 동안에 상대했던 중국 대륙의 나라 수가 몇 개쯤 되겠어요? 못 잡아도 20개는 될 겁니다. 못 잡아도 20개 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단순히 군사력만 막강해서 광활한 영토를 보유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그게 기초적인 뒷받침이 되었겠지만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중국 대륙에서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명멸했다는 것은 그만큼 700여 년 동안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끊임없이 100년 내지 200년 단위로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험한 파고를 슬기롭게 뛰어넘어야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고 그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로부터 우리가 고구려가 이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것으로부터 자긍심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고구려인들이 국제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대외 정책들을 구사를 했길래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 식사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이면 좋겠죠? 북한 넘어 이게, 그죠?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한 번씩 가질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입니다. 현재 영토라는 것은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과거의 이 영토인 것이지, 이걸 우리가 뭐 되찾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으로. 가능합니까? 중국이 다 통일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이면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또 세계사가 요동을 쳐가지고 여기에 완전한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 그러면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처럼, 이 지역의 힘의 공백 상태가 잠깐 초래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전부 다 그야말로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럼 고고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국제정세의 파고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이런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나름의 독자 세력권을 구축하고 유지했느냐.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구려사가 아니고 앞에다가 동북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고구려사 자체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흐름과 연동을 해서 고구려사의 전개 과정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국면마다 고구려인들이 그 당시에 대외정세,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어떠한 대외정책을 폈는가 여기에 이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고구려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이제 이 중국 학계, 일본 학계, 우리나라 학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깊이 하면은 좀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인들은 이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 국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중국은 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한 다민족 국가의 어떤 그 통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사의 범주를 설정할 때 한민족의 형성과 전개라는 그 관점에서 한국사의 범주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 집단들이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본격적으로 하천변의 땅들을 개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세력 집단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고구려의 출발점을 기원전 3세기 말경부터 잡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 적석 정도를 쌓으면서 이렇게 땅들을 개간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 중에서 좀 강력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 통합을 거쳐서 일정한 정치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북한에 있으면은 지금 어쨌든 중국 통해서 마음대로 가서 좀 볼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북한에 있으면 마음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다 이런 게 좀 역사의 안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도성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광개토왕릉비나 태왕릉, 장군총, 무용총, 각저총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국내성, 평지성이고요. 지금은 시가지로 변해 있고, 이 서북 쪽에 이제 방어용 산성이 이제 환도산성이 그런 양상입니다. 10년 전에 저희들이 답사를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이 초기에는 이 국왕이 여러 나부의 대표들과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사력도 그렇게 막강하지 못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외 정복 전쟁의 방식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대체로 이제 이쪽 지역에는 중국의 군현들이 있으니까는 중국 군현의 힘이 제대로 잘 미치지 못하는 주로 함경도 해안지대로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1세기에서 2세기 단계는 대체로 함경도 해안지역으로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다만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지는 못하고요. 왜? 지금 고구려 발상지인 이 지역에도 국왕이 모든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 직접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배하지 못하고 역시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매개로 해서 다스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방면으로는 주로 이 아까 말씀드린 현도군을 계속 멀리 몰아내야 이 한군현이 고구려한테 미치는 영향력들을 차단하고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현도군을 계속 요동방면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방면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현도군을 요동방면으로 몰아내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 2세기 단계에는
좀 영역 확장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 광활한 영역을 가진 고구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고구려, 이런 모습은 2세기대 가면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무엇으로? 태왕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태왕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왕이라는 국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왕으로 불리던 왕호가 태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 장군총이나 태왕과 같은 거대한 적성묘가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대한 적성묘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태왕들만 한 변이 한 50m가 넘는 거대한 적성묘들을 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귀족들은 한 20 내지 30m짜리 정도만 만들고요. 그러니까는 이 죽어서도 뭡니까? 태왕의 이 초월적 권위를 과시를 하는 그런 무덤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동 좀 해주시겠어요? 앞에 예. 앞쪽만 예.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략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이 건국되는 과정에서도 이 한나라가 설치했던 현도군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건국되었지만은 초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국왕이 여러 나부와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을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는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상황에서 동방 지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대외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에 걸쳐서 고구려가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를 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는 16국 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이 중국 왕조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다원적이고 중청적인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전개되어 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상황을 틈타서 그러니까 서진의 즉 중국 왕조가 낙랑군을 통해서 이 지역에 미치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타서 고구려가 낙랑 대방군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곧 이어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고구려만 이런 틈을 타서 성장하겠어요? 아니죠. 중국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성장을 할 겁니다. 바로 이제 지금의 요서 지역에 있던 선비 모용부가 전년을 건국하고 요동 지역을 먼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요동 진출은 실패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후조하고 이 연계를 맺어서 전년을 협공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년을 흥기했던 인물이 모용회라는 인물인데 이 모용회가 죽은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요. 그 틈을 타서 부여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를 이제 강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년이 내분을 수습한 다음에는 다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2년에는 고구려의 도성까지 함락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전년이 부여 지역까지 장악하려고 공격을 합니다마는 고구려가 부여 지역은 지켜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구려는 4세기 전반에 즉 중국 대륙이 56국으로 전환되면서 대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비록 요동 진출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고조선 멸망 이래 오랫동안 중국의 군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서북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여를 석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민족은 일반적으로 북쪽의 예맥족과 남쪽의 한족이 융합되어서 오늘날의 한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의 예맥족이 건국한 나라가 바로 고조선, 고조선 이어서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1, 2세기 단계에 이쪽에 있던 옥저와 이 동해를 정복을 했었고요. 근데 고조선의 이제 마지막 중심지를 차지를 한 거죠. 부의 중심지를 차지를 하고. 사실은 4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예맥 쪽이 만들어내었던 주요한 정치적 거점들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세기 전반이 고구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동 지역을 차지를 해야 과거 예맥 쪽이 거주하던 지역을 완전히 차지를 하게 되는데 요동 지역은 이 전년한테 빼앗긴 상태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백제나 신라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원래 3세기 중반까지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이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의 여러 나라들이 병존해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이 마한의 백제국이 다른 소국들을 점령하고 백제로 성장을 하고 진한의 사로국이 진한의 여러 소국들을 점령하고 신라로 성장하죠. 그죠? 그리고 변하는 가야연맹으로 전환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4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 즉 우리 고대사의 공간 무대에서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난 대외적 배경은 역시 중국 대륙에서 5호 16국이 전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구려한테는 좀 운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중국 대륙에서 5호 16국이 전개되기 직전에 고구려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된 상태인 거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5호 16국이 전개되는 틈을 타가지고 서북한 지역하고 부여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0년대 들어가면서 좀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이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였던 전년이 350년대 들어가면서는 북중국의 동반부, 이른바 지금의 화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을 다 석권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년은 스스로 황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전년에 주요한 맞상대는 고구려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요? 당시 중국 대륙을 3분하고 있던 이 북중국의 서쪽에는 전진이 있었거든요. 전진과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동진이 주 맞상대가 되었을 겁니다. 즉 전년은 중국 대륙 전체의 패권을 놓고 전진과 동진과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전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후방에 요동 지역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였던 고구려가 있으니 이쪽에 군사력을 배치를 하고 얘네들하고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즉 전년으로서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전년이 이제 북중국의 동반부를 석권하고 황제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몇 배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에요. 만약에 전년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몽땅 고구려 방면에 투입을 해서 침공을 한다면은 고구려서는 어떻겠습니까? 국가적 명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56국이 전개되는 틈을 타서 4세기 전반에는 영역을 확장했는데 바로 이웃한 전년이 황제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고구려한테는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전년과 계속 대립하면서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시기 고구려인들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밝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고구려인들은 전년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으로부터 당시 고구려 왕이 고국원왕이었는데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년은
고구려라는 배후의 위험 요소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는 군사력을 중국 대륙 방면으로 배치를 해서 전진이나 동진과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고구려가 그런 것을 읽어낸 거죠. 그래서 전년이 고구려 자신보다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높은 황제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년으로부터는 무엇을 인정받느냐? 당시 고구려가 확보했던 서북한하고 부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형태로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구려는 서방 국경지대를 안정을 시키고 당분간 요동 진출은 포기를 해야 됐지만은 다른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외적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년이 북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생겨난 대외 정세 변화를 전년과의 조공채권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이 다른 방면으로 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외적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선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니까는 좀 많은 지금 고대사 연구자들도 제 해석엔 별로 동의를 잘 안 해줘요. 왜? 이게 좀 굴복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동아시아 정근대 시기에는요, 오늘날하고는 이 국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 만국 공법의 질서하에서 모든 뭡니까?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대등한 권리를 갖고 외교 조약들을 체결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정근대 동아시아 시기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각 국가의 현실적인 국력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위에서 차등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국은 황제국이고 황제국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황제국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고구려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외 정책을 펴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독자 세력권을 구축하면은 황제국에 버금가는 그런 국가적 위상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황제국을 자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안 되니 전년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이 서방 지역을 안정시키고 동방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추진하고요. 바로 이제 남진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355년으로부터 약 한 15년이 지난 369년에 백제를 공격을 하면서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만 이 시기 동안에 이 국력을 강화한 게 아니죠. 이 시기 동안에 백제도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369년 전투에서는 이 고구려 군대가 패배를 하고요. 2년 뒤인 371년에는 백제군이 평양성까지 진격해서 고구려 왕인 고구원왕을 전사를 시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369년, 371년 이 전쟁이 삼국 간의 첫 번째 각축전이었는데 이 첫 번째 각축전에서 고구려가 백제를 얕잡아 보다가 한 방 먹은 거죠. 그죠? 남진 정책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보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렇게 첫 번째 남진 정책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인들은 계속해서 이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편 게 아니라 고구원왕을 이은 소수림왕대는 다시 내부적으로 체제를 재정비하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소수림왕대의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고구려의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내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원왕을 이은 소수림왕이
내부 체제를 재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남진 정책만 추진했으면은 아마 관계토항대의 영광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국력을 다 소진해버리는 거니까. 좀 백제 신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을 물리치면서 사실은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해상 교역로를 재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진에서부터 백제를 거쳐서 가야 외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를 구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해상 교역로 상에서 소외된 신라를 고구려가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방의 이런 외교망이 구축이 되면서, 그래서 이 동방 지역의 국제 질서가 백제를 중심으로 한 한 축,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한 축,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재편되어 나간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수희망 다음에 고국양을 거쳐서 관계토항대가 되는데,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토항대 이와 같이 사방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가지고 광활한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또 뭐예요? 관계토왕이잖아요, 그지?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 예, 이름 또 관계토왕이에요. 자, 근데 이 관계토항대에 이와 같이 영역을 확장하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물론 당연히 소수희망대의 체제를 재정비하면서 국력을 충실히 했습니다. 당연히 군사력이 다시 강화되었겠죠. 그죠?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역시 국제정세가 관계토항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 이 시기 지금 56국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중 대륙에서 끊임없이 한 10년 내지 30년 단위로 나라들이 명멸을 합니다. 관계토항이 즉위했을 무렵에 여기는 아까 전년을 이은 후연이라는 나라가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후연이 북중국 대륙의 동반부를 다 통일하고 있었는데, 얘가 390년에 북위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패배를 하고 요서 지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397년에 요서 지역으로 온 다음에 내부적으로 체제를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왕위를 둘러싸고 내분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6국 전시기를 통틀어 가지고 고구려와 접경한 나라가 가장 쇠약한 상태, 즉 가장 쇠약한 이 중국 왕조와 접경하는 그런 상태가 출현되게 됩니다. 연출되게 돼요. 그리고 또 백제의 경우에도 369년 71년에는 이제 건촉왕이 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침공을 방어를 하고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공을 했는데, 요 무렵에 보면은 침류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 왕들이 잇따라 피살되면서 역시 왕위 계승전이 발생합니다. 즉 백제가 고구려의 맞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한 그런 상태로 내분에 빠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백제나 가야, 외로부터 포위당해가지고 여전히 고구려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니까는 관계토항이 즉위를 해서 대략 한 5, 6년 정도가 지난 396, 7년 정도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관계토항이 대외적으로 정복 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국제정세가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인 거죠. 고구려가 영역을 확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국제정세, 그리고 그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준비 상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관계토항대의 영역 확장이라는 게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남북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남북 통일이 되어야 사실은 대략 우리가 한 지금 남한 인구 5천만에 북한 인구 한 2,600만 해서 7,600만 어느 정도 독자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남북 통일이 중요한 건요, 만주 지역을 영토적으로 우리 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권으로 얼마든지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재 우리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 소득이 중국보다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만주 지역을 우리 경제권으로 이렇게 살짝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주 지역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만주 지역엔 3개의 성이 있습니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 3성의 인구가. 응? 예? 1,000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2, 3억까지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 인구 전체가 14억쯤 됩니다. 27개 성이 있습니다. 1억 한 3천만쯤 됩니다. 1억 3천만쯤 됩니다. 그 3개 성의 인구가. 그러면 남북한 인구하고 1억 3천만 합치면 2억이에요. 2억입니다. 2억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은요, 우리가 수출에 목매일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립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고요. 이 내부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도 내수 시장으로 우리가 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하지만은 일본이 끄떡없는 이유는요, 그래도 끄떡없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서 8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 전체에서. 그러니까는 이 대외 여건이 안 좋으면 우리의 삶들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주 지역을 뭐 영토적으로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허황된 꿈은 꿀 필요도 없고요. 좀 가능하면 남북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정치적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좀 북한하고 경제적 통합들을 좀 잘 이루어 가지고 그걸 좀 만주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저는 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외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라 백제부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89년이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이 정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가 남중국의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가 중국 대륙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나라는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제 질서를 어떻게? 수나라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조공 책봉 관계의 책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좀 미세하게 보면은 590년 시점에는 수나라가 좀 그동안 고구려가 세력 확장했던 것은 용인해 주면서 더 이상 세력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 이제 일시적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나라가 고구려 서북방에 있는 이 거란이나 해나 섭과 같은 여러 족속들을 포위를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휘하에 있던 말갈애들을 자꾸 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로서는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는 이 수나라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 또 자기 국가적인 어떤 그 명은 또 장담받기 어렵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603년에 그동안 휴전 상태였던 이 신라 지역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온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온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바로 이제 이 6세기 중반에 나제 연합군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수복을 해서
그래서 5세기 전반까지의 세력권을 회복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나라에 맞대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 과거의 이 독자 세력권을 회복을 해서 종전의 세력권을 회복을 해서 수나라와 맞대결을 벌이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구사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뒤에 성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라. 도관의 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을지문덕이 너네들이 퇴각하면 우리 항복하겠다 하니까는 우중문이 그 말을 믿고는 이제 명분을 그냥 그렇게 삼은 거죠. 퇴각을 하는데 바로 이 살수에서 이제 탁 치버리는 거죠. 그게 살수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는 것은 물론 을지문덕이 뛰어난 지휘관이었지만은 을지문덕만의 역량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고구려가 건국 초 이래로 구축했던 성곽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방어 체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그것은 고구려가 건국 초부터 각 지역에 쌓은 성곽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계를 활용한 전략 전술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만주 지역에만 대략 한 200개 정도의 고구려 성곽이 있어요. 제가 한 80개 정도 지금 답사를 했습니다.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앞으로 한 60살 정도까지 한 8년 정도 남았는데요. 다는 못 볼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면은 보통 한 7, 8개 정도 답사를 하거든요. 한 번 가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네, 좀 그런 상황. 결국은 당의 경우에도 고구려 원정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죠? 바로 이럴 때, 신라에서 정변이 일어나고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권력을 장악한 김춘추는 고구려와 백제 협공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으로 건너가서 당태종한테 이런 제안을 하죠.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신라랑 손을 잡고 남쪽에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런 다음에 남쪽과 서북 쪽에서 고구려를 협공해서 멸망시키자. 아마 당태종이 645년 이전이면은 김춘추의 이런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냥 군대 거느리고 가면 고구려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45년 경험을 하고 났으니까는 김춘추의 이 제안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의 군사력과 신라의 병참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국제군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대목 역시 고구려에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구려가 남쪽에 있는 신라의 손을 잡았다면은 이런 상황은 전개가 안 되었을 거예요. 즉 645년에 김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좀 연개소문이 정세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고구려 신라의 구원군을 파견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면은 이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아마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이 고구려가 4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의 과거 영화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강경한 대외 정책을 폈던 것이 오히려 대외 정책의 질곡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유연한 대외 정책을 펴지 못한 거예요. 상황은 변화했는데 변화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외 정책을 펴지 못했다. 결국 지나치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그 상황이었다. 사실 그 다음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기존의 고구려가 성곽 중심의 군사방어책이나 전략전술 엄청난 타격을 받죠. 왜? 당나라가 남쪽으로부터 신라로부터 병참복을 받으면서 동절기에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당 협공책을 타격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사신을 파견하면서 당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의 경우에도 665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내분에 빠지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남생은 당나라로 투항하고요.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로 투항합니다. 남생이 당나라로 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당시 고구려의 모든 군사 정보를 다 갖고 갔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남성이 갖고 간 그 군사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은요, 667년 2월부터 668년 9월까지 정확하게 1년 6개월 만에 당나라가 차례차례로 고구려 성곽들을 점령을 하면서 평양성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중국을 통일한 통일제국인 순화, 당해 이론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대외정책에 그 이전에 어떤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갖고 맞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험한 파고를 이겨내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유연한 대외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한 1분 정도만 요약해드리면은 이 고구려사는 저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역사는 한민족의 형성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고구려는 북쪽에 있던 여러 예맥족을 통합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즉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민족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는 한민족 형성의 근간을 마련한 국가로서 한국사에서 근본 뼈대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이룩한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온전하게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온전하게 개성한 국가는 동아시아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는 명확하게 한국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고구려는 만주 중남부에서 한반도 중북부에 걸친 광활한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맥족뿐 아니라 말갈족이나 그란족이나 여러 족속들을 거느렸습니다. 일종의 다종족성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문화를 창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를 저희들이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라는 것은 자각을 해야 되지만은 한국사 속에 가두어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고구려사를 볼 때 고구려사의 기본적 성격은 한국사이지만은 그것 이외에 다양한 풍부한 면모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맥족뿐 아니라 고구려를 구성한 여러 족속의 입장들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한민족만의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민족을 근간으로 하면서 여러 이 출신 계통의 이 이주민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들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한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시간에 대해서 제가 기차를 9시 40분에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 받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적으세요. HGYEO1123 제 이니셜입니다. HGYEO1123 뒤에는 한메일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뒷얘기 없이 바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기사 놓치실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